자, 이번 시간에는 창업자분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특히 초기 창업에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창업자의 지분 관계, 이사회 구성, 주주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어떤 질문이든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투자에 관련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구 끝까지라도 그 사람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찾아가지고 모시고 직접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이 대표자 지분 문제 네네. 매번 어떤 프로그램이든 가면 초기 창업자들 항상 물어보세요. 네네. 딱 정해줄게. 이렇게 프로젝션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그냥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말을 해볼게요.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 콘텐츠로 그냥 오늘 지분 좀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 일단 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상장하고 싶지는 않아. 나는 나스닥에 가거나 난 M&A를 할 거야 네. 라고 생각하시면 최대주주 지분율 문제 상관없습니다. 있기만 있으면 한 자릿수라도 또 있으면 됩니다. 있으면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다. 네. 자, 이제 한국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의 수로 많은 확률로 코스닥 상장, 한국 거래소를 통한 상장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우리 특히 이제 초기 창업하시면 다들 막 따뜻하신 우리 최대 주주 CEO 분들께서 친구한테도 직원한테도 막 지분을 주고 싶고 난 욕심쟁이가 싫어 막 이러면서 지분을 나눠주고 싶어 하는데 네. 그게 그때는 본인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서 좋을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상장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다시 얘기를 하면 공모 이후에 코스닥 상장 공모 이후에 IPO 이후에 네. 최대 주주 등의 지분율이 네.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25%가 되는 걸 권장하고 네. 그래 적어도 한 20%는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분율이에요. 그러면 이게 거래소에서 상장 심사를 할 때 정량평가 요소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뭐 동성평가 요소에 들어가나요? 거래소에서 네. 그 문구를 적은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자, 그냥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네. 재미삼아서 네. 지난 한 3년, 5년 동안 거래소에서 상패가 됐거나 네.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회사들의 최대주 지분율 한번 살펴보시면 네. 지분율이 낮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대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이 네. 그 기업의 안정성도 높고 잡음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가 어디에 글로 적혀져 있진 않지만 저희들끼리의 인지상정이에요. 지금 약간 책임 경영을 할 정도의 지분율이 20% 정도 수준이다. 네. IPO 이후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근데 여기서 좀 용어 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대 주주와 대표이사는 엄연히 말하면 같을 수도 있는데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쩐주가 있고 소위 말해서 바지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네. 좀 전에 표현할 때 최대 주주 등이라고 네. 표현을 했는데 네. 이럴 수도 있죠. 내가 최대 주주이자 CEO인데 네. 내 이 회사 직원이 우리 와이프도 있고 그렇죠. 우리 뭐 남편도 있을 수 있고 네. 아이도 또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어. 네. 그거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그 최대 주주 등에 묶여요. 묶여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문 경영률이 있는 분이 지분율이 5%인데 네. 최대 주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5%다. 네. 그럼 그 둘을 합치면은 30%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네. 꼭 대표이사와 최대 주주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뭐 그들의 그룹 네. 그러니까 특수관계이면 제일 좋고 네. 어쨌든 그 그룹들의 지분율이라는 거가 네. 20%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4명이서 공동 창업했는데 주식을 4분의 1씩 나눠서 25%씩 이렇게 4명이 나눠 가지면 네네네. 부실이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죠. 그런데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얘기하면 이게 나무 지분인데 네. 대표이사 등으로 묶일 수 있는데 왜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도 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네 분이서 그렇게 친했던 네 분이 그렇죠. 상장 이후까지 그렇게 친한 경우의 수가 사람 일어날 수 없네요. 없어서 그래서 네. 뭐 물론 의시도 좀 싫어하고 네. 이제 거래소 심사하시는 분들 좀 싫어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러면은 넷이서
둘이 균등하게 나눠가지면 불가능하냐? 네.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공동 보유 목적 협약이라고 해서 공동보유 목적 네. 협약. 네. 그래서 이제 그 네 분들이 우리는 공동 보유, 그러니까 공동 목적으로 이 지분들을 갖고 있어라는 네. 협약서를 갖고 있고 네. 그 중에서 누가 이탈을 하더라도 그 주식은 나머지에게 또 갈 거고 그런 형태로 하면 괜찮죠. 아, 주주간 협약서 같은 그런 거네요. 네. 그런데 자, 이제 상대편 입장에서는 V 심사역 입장에서는 또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거 아니고 그냥 1인이었으면 더 좋잖아요. 대략. 그래서 네. 피치 못할 어쩔 수 없으면 아까 이제 공동보유 목적 협약 이런 걸 주주간 협약서 맺으면 되는 건데 웬만하면 가서 그냥 최대 주주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냥 저희들 투자 심사하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이 심사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어요. 왜냐면 안 그런 회사도 투자할 때가 더 많은데 네네. 굳이 지분구조 그렇게 돼 있는 회사에 굳이 투자를 하려면 다른 뭔가 정말 더 매력적인 이유가 있어야 그렇습니다. 검토를 한다는 예, 그런 예. 얘기겠죠. 뭐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런 주주간 협약서 같은 거 만약에 주주들 이렇게 4명이서 좀 이분하게 시도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퇴사 시에 주주 그 주식을 이렇게 돌려받거나 뭐 혹은 뭐 분쟁이 생겼을 때 의결을 어떤 식으로 의결권 양도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조항이 나와 있는 샘플이라든지 잘된 구성 이런 것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혹시나 누구나 댓글을 남기신다면 메일로 공유 가능합니다. 주주간 협약서는 네. 사실은 이제 VC들 간에는 늘 뭐 있는 거여서 네. 웬만한 심사역들한테 얘기를 하면 네. 공동 보유 목적 협약해서 네. 그런 것들 예를 들어 뭐 IPO 상장 이전에는 뭐 이 회사를 떠나지 않고 회사를 떠나게 되면 그 지분을 남들에게 뭐 네. 어떤 가격으로 양도한다 네. 그런 계약서들 있어서 그건 뭐 나중에 제가 누군가가 물어보시면 네. 그분에게 꼭 전달해 드릴 수 있게 알겠습니다. 뭐 정리를 해보면 지분 구조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대표이사가 좀 절대지분을 가지는 것을 심사위원들이 선호하나 어떤 뭐 기술 보유라든지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주식을 좀 나눠야 된다 그러면 주주간 협약서를 사전에 작성을 해서 또 심사위원들이랑 만나서 미팅을 할 때도 그 부분을 좀 어필을 하는 것이 투자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네. 어떤 경우들은 어떤 분이 이제 그 CEO가 오셨는데 네. 뭐 개인 주주가 많아 보니까 그런데 그 개인 주주들이 이분은 누구세요 했더니 얘는 내 초등학교 친구인데 얘가 돈이 많아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아 진짜요? 있겠죠. 있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네. 대표님 저희 투자하기 전에 그 지분을 다시 사오세요. 그래서 대표님 지분을 더 늘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라고 해도 이 회사의 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주주라면 네. 괜찮은데 원래 친한 친구인데 돈이 많아서 그냥 나한테 투자해 준 거야. 나한테 심리적 안정을 주고 있어. 네. 그 정도는 안 된다. 그래서 주주 구성을 할 때도 처음부터 네. 회사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네. 많이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본인이 지분을 갖고 있다가 지분이 희석되고 누군가에 간다면 회사에 도움이 되는 네. 그런 방향입니다. 네. 근데 실제 뭐 스타트업들이 주총에서 뭔가 의결권 분쟁이 생겨가지고 뭐 경영권 싸움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투자계약서 악하게 막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 이사회에 올리는 안건부터 해서 서면 동의 다 받아야 돼. 그래서 사실 투자자들은 그런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 거의 사실 사전에 좀 투자계약서 쓰는 단계에서 해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렇게 원하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분쟁이 나서 뭔가 아까 제가 제가 나간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인지상정이라고 네. 통거래소와 VC들이 원하고 있다. 나중에 상장을 통과시켜주는 기관들에 있는 그 담당 심사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가능하면 맞추는 거가 네. 그러니까 뭐 저희 한국투자 파트너스에서 또는 뭐 에이티넘에서 뭐 LB에서 투자했다고 그래서 다 상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금이라도 자금의 소지가 없이 상대방의 걱정거리를 이만큼이라도 덜기 위해서 네. 그 지분율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거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구매수 협약 뭐 이런 거 맺어갖고 좀 해주십사 그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겠네요. 뭐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을 쓰면 되는데 굳이 이것도 답이지 않나 이게 딴지로 필요 없지 않느냐 네, 네. 그런 취지로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분 세팅뿐만 아니라 초기 자본금을 어느 정도 세팅해야 되느냐 또 사실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사실 뭐 100만 원짜리 법인도 만들 수 있는 네. 거고 초기 법인은 뭐 1억, 10억씩 이렇게 네. 모아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사실 그렇지 못한 게 현실적이잖아요. 초기에 자본금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적절할까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게 이제 게임 회사냐, 바이오 회사냐, 뭐 어떤 류의 회사냐에 따라서 섹터마다 다르다.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이 초기부터 좀 많이 필요한 회사가 있을 수 있고 초기에는 돈이 조금 별로 필요 없는, 그리고 적어도 되는 네. 그런 차이가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어떤 분이 내가 CEO로서 회사를 만들었어. 자 이제 난 누군가한테 그게 뭐 엔젤 투자자일 수도 있고 뭐 팁스일 수도 있고 네. VC일 수도 있고 자 이제 투자를 받아야 돼. 네. 자 그럼 누군가에게 나의 진정성을 평가를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한 40대 중반이시고 네. 서울에 집도 하나 갖고 계신 분이 네. 난 내 능력이 훌륭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짜리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네가 투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진정성은 좀 덜 느껴지겠죠. 자본금은 진정성이다. 네. 그런데 또 어떤 분이 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나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네. 5억짜리 전세 살고 있는데 나 앞으로 월세 살고 5억 다 빼서 나는 자본금 할 거야. 그것도 리스크네요. 그거는 무모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그 규모가 재산 규모나 뭐가 얼마큼 있는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올인하는 수준에 그렇다고 해서 망하는 수준은 아니고 그렇죠. 그 정도의 것들로, 그래서 똑같은 바이오 회사라도 어떤 회사는 1억짜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회사는 5천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동일한 잣대를 와서 쟤는 5천만 원짜리 만들었으니까 나도 5천만 원짜리가 될 수는 없는 건데 네. 결국 진정성의 문제인 것 같다. 그렇군요. 뭐 초기 자본금 이렇게 세팅하고 지분율도 나눴는데 그러면 투자를 받을 때마다 지분율이 사실은 희석되는 거잖아요. 네. 뭐 IPO까지 어느 단계까지 몇 번을 단계를 투자 받을지는 사실 모르는 거지만 네. 그래도 한 번 투자를 받을 때 희석되는 지분율을 어느 정도를 감안하고 투자 라운드 진행하는 것이 좀 합리적일까요? 일단 5% 미만에 희석되는 경우라면 네. 이 회사 기업 가치가 너무 높거나 또는 투자 자금이 너무 적은 경우잖아요. 네. 투자를 왜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20%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네. 돈을 너무 많이 받거나 기업 가치가 너무 싸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또는 돈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받거나 지금 현재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대략 한 10% 수준으로서 네. 계속 발미션이 돼 간다는 가정인 거고. 네. 자 우리가 회사를 만들었고 시드나 엔젤까지 받은 다음에 VC 투자를 받기 시작을 하면 통상적으로 뭐 아닌 경우도 시리즈 A, B, C 그 다음에 프리 IPO 뭐 그 다음에 상장 네. 가정을 하면 4번 정도 받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회사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현재 엔젤 투자자까지 끝났는데 네. 내 지분율이 지금 현재 최대주주 등록 지분율이 85%야. 자 그러면 나중에 25%가 돼야 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4번의 투자를 받을 때 대략 달루션이 얼마큼 돼야 되는지를 엑셀 테이블에다가 넣었다 뺐다 네. 하다 보면 계산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물론 이제 돈은 많은 거가 좋긴 하지만 누가 너네 회사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번에 너네 회사 밸류가 100억인데 나 50억 투자할래 라고 얘기하면 그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팔리는 건데. 예. 그럼 예를 들면 그러면 100억이다 그러면 10몇 % 되려고 그러면 20억 언더의 투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통상 5%에서 한 25% 사이 정도 레인지에서 본인들이 몇 단계 정도 투자를 받을지 프로젝션을 좀 해보고 네. 그거에 맞게 또 해당 당시에 어떤 마일스톤을 달성했는지 못 달성했는지 여부에 좀 고려해가지고 밸류에이션과 지분 희석되는 어떤 그런 수준을 좀 조정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VC가 왔는데 나는 지분율을 막 30% 바꿔야 돼, 40% 바꿔야 돼 그러면 네. 그분은 욕심이 너무 많거나 네. 또는 이쪽 상장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거나 네.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면 VC에서는 한 번 투자를 할 때 몇 % 정도 지분 확보하는 걸 선호하십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초기 같은 경우에는 뭐 리스크를 감소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10몇 % 정도를 확보했으면 좋겠고 네. 뭐 대략 15% 정도를 확보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클럽 딜도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줄어들어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최종적이라 하더라도 그 회사 지분율이 최종적으로 VC 지분율이 20%가 넘는 거는 한국에선 적절치 않아요. 네. 대한민국 코스닥에 상장할 때는.
나스닥 상장할 때는 괜찮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너무 높은 거는 사실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지분율도 사실 중요한데 보드 멤버도 중요합니다. 이사회가 사실 뭐 한국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사회 구성도 사실 주주 구성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이사회 구성 관련해서 좀 첨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 회사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네. 이런 고민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대표이사 하시고 필요하면 배우자가 등기사 하시고 네. 해도 돼요. 그러나 투자를 이제 받기 시작하면 이제 최대 주주 CEO를 제외하고 이제 가족들을 이제 보드 멤버에서 벗어나게 되고 네.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내일 상장할 거야. 내일 상장을 해. 네. 그럼 우리 회사의 보드 멤버 구성은 어떠면 좋을까? 자, 우리 회사는 기술 기업이야. 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사내이사는 네. 대표이사. 네. 그리고 뭐 CFO나 뭐 연구소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뭐 어떤 또 등기이사. 네. 2분 또는 3분 정도가 네. 사내이사. 네. 사외이사는 그 기술 기업이니까 그 기술에 정통한 무슨 어떤 교수님? 네. 뭐 이런 분 괜찮겠죠. 네. 또 어쨌든 회사니까 회계적으로 이게 괜찮을지 이 회사가 회계적으로 투명하게 갈 수 있지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어떤 뭐 회계사 아니면 뭐 그런 금융기관 출신에서 그거에 익숙하신 분 네. 그런 분들이 사회이사 교수님이거나 아니면 네. 또 그런 분 들어오고 감사는 뭐 이런 거 좀 많이 해본 어떤 변호사님, 네. 뭐 회계사님 이런 분이면 좋겠죠. 네. 대략 그래서 사내이사가 2명이면 사회이사는 최소한 2 이상, 사내이사가 3명이면 네. 사회이사도 3명, 네. 그리고 감사 네.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이사진을 꾸릴 때 네. 저분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야 라는 걸로써 그분을 인바이트 한 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후광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있긴 있죠. 네. 근데 그 후광이 있으신 분이 정말 시간도 내고 해서 진정으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일도 하고 코멘트도 하고 뭐도 해줄 수 있는 분이면 네. 괜찮은데 그냥 저스트 병풍 후광만 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여기 봐 여기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데네 라는 거에서 네. 어찌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이사가 구성됐으면 좋겠다. 이름만 빌려줬을 가능성이 네. 크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회사 만들어가서 시리즈 ABC를 거쳐가고 네. 성장에 이를 때까지 네.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사회이사 보드 네. 구성을 해 나가시고 네. 실제로 그 맞췄다고 해서 회사 내에다 막도장 몇 개 갖다 놓고 자 우리 했어요 라고 막도장 찍으시면 안 되고 실제 만나시고 네. 거기서 늘 실제 오갔던 대화들을 회의록에 남기시고 그분들 때문에 의사결정하려던 거가 막혔어. 그렇죠. 그럼 그것도 기록에 남기시고 그래서 네. 이 사회가 제대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굴러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내부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으로도 보여줘야 되는 거고 네. 앞으로는 ESG라고 하잖아요 요새. 그렇죠. 네. 거버넌스 스트럭처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막도장 갖다 놓거나 이름 빌리거나 이런 거에서는 앞으로 진짜 벗어나야 되고 네. 의미 있게 사회 구성을 하고 의미 있게 활동을 해 나가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된다. 네. 근데 뭐 딱히 스타트업에 국한된 건 아닌데 등기사랑 비등기사랑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닌가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굳이 등기이사가 책임적으로 이렇게 뭔가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이 등기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알려져 보면 핵심 인력에서 뭐 CFO도 있고 CIPO도 있고 되게 많은데 비등기이사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스톡옵션 받고 나중에 영입된 사람. 네. 등기사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같이 지는 사람이다. 비등기사는 네. 그 법적 책임에서는 조금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되게 일반적이진 않은데 네. 해외 기업들이 가면 사회이사를 인바이트할 때 네. 그분들이 다 보험을 들어줘요. 나중에 이 회사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 보험으로 커버를 해주겠다. 그래서 국내에는 극소수 정도만 그렇게 되는데 네. 그 법적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등기사라는 거는 국내든 해외든 중요하다. 네. 보드 멤버 그리고 주주 구성, 뭐 자본금, 그다음에
최대 주주의 또 지분율까지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투자 계약서, 우리 받아보면 항상 머리 아프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잖아요. 투자 계약서에 대해서 조금 까서 낱낱이 좀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